강원도 대한민국 경기도 삼척시 어느 동네. 여기 3남매를 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부부는 세상은 너무나도 오염되고 위험한 세상이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을 절대로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영원히 자신들의 영역에서만 키워야만 소중한 자식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도시 근교의 저택. 이곳은 김진우의 왕국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는 이 집의 절대 군주였죠. 그의 아내 박수연, 전직 핸드볼 선수였던 그녀는 이제 완벽한 가정주부로 살아갑니다. 넓은 정원과 반짝이는 수영장. 겉으로 보기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곳은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세 자녀 25살 큰딸 지현, 23살 아들 민준, 18살 막내딸 서영. 은 이 담장 너머의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 민준, 서영. 이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진우만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며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바깥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세상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녀들에게 거짓말로 세상을 가르쳤죠. 비행기는 장난감이란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주우면 돼. 바다는 큰 의자야. 앉으면 편하지. 고양이는 위험한 괴물이야. 만나면 도망쳐야 해. 지연, 민준, 서영은 이 말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불안감을 자아냈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기묘한 충동을 드러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본능적인 욕구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식사 시간.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진우가 포크를 들면 모두가 포크를 들었고 그가 물을 마시면 모두가 물을 마셨습니다. 대화는 허용된 주제 안에서만 오갔죠. 어머니 수연은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포장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스티커를 받을까? 수연이 밝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스티커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충분히 모으면 특별한 간식이나 새 옷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오늘 정원 청소를 잘했어요. 수연이 스티커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황홀한 표정으로 스티커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티커 공책에 붙였죠. 하지만 순종적인 모습 뒤에는 억눌린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연은 때때로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 밤이 되면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방 창문으로 먼 곳의 불빛을 바라봤죠. 그 불빛들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들 민준이 어느덧 20살이 넘어서면서 남자로서의 욕구를 느끼는 것을 알아채고 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이용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우는 이것을 해소시켜줄 여직원을 물색했고 돈이 궁한 한 여직원 유진을 이용하기 맘을 먹었습니다. 그는 회사 경비원 최유진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한 것이죠. 28살의 유진은 생계를 위해 이 이상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에 탔을 때 진우는 그녀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집의 위치는 비밀이야. 유진은 불안했지만 참았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눈가리개를 벗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정원, 거대한 집.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너무 조용했고 너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민준이가 있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젊은 남자가 정원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죠. 이상하게도 그는 23쯤 되어 보였지만 10살짜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낯선 표정으로 바라봤죠. 마치 외계인을 본 것처럼. 진우는 유진을 민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민준이를 돌봐주면 돼. 이해하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민준의 방은 이상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23 청년의 방이라기보다는 10살 소년의 방 같았죠. 벽에는 유치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욕실 욕조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는 못했죠. 마치 처음 보는 낯선 물건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민준 씨. 유진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조금 거칠어졌을 뿐이죠. 유진은 욕조 옆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가 마치 30분처럼 느껴졌죠. 유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유진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전라의 모습으로 같이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손 줘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로봇처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민준의 손은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네킹의 손 같았죠. 유진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은 움찔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도록 훈련된 것 같았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긴장 풀어요. 유진이 속삭였지만 그녀 자신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경직되어 있었지만 민준이 남성 그 자체는 20살의 나이에 걸맞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도도한 모습으로 당차게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어색했던 목욕이 끝나고 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희미한 램프 불빛만이 방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기 전 아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들 사이의 접촉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고 친밀함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지시받은 동작들을 따라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자신의 몸에서 분리된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죠. 차갑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거래. 민준의 호흡은 얕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흥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심지어 불쾌함조차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20분, 모든 것이 느리고 어색하게 진행되었죠. 마치 연극 리허설처럼 대본을 읽는 배우들처럼. 끝났을 때 민주는 즉시 몸을 물렸습니다. 침대 반대편으로 이동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괜찮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죠. 공허한 시선이었습니다. 유진은 옷을 정돈하고 일어섰습니다. 나갈게요. 민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사라진 것처럼. 문을 나서며 유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작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3 청년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진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 일에 참여한 것 같았죠.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진우가 지시한 대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연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오빠 방에 들어갔을까? 유진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그녀는 눈을 가린 채 왔고 민준과 시간을 보낸 후 떠났죠. 어느 날 수연은 유진에게 가족 비디오를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수연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자녀들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죠. 유진은 이 이상한 광경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 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자녀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봤죠. 어느 날 유진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예쁘지? 작은 머리띠를 보여주며 말했죠.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갖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뭔가 해줘야지.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했죠. 순진한 지연은 이것이 거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티커를 받기 위해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머리띠를 받고 난 후 지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죠. 이 거래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받은 것의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지연은 머리띠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저택의 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딸 지연은 유진과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다. 거래. 그녀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지연은 막내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언니가 예쁜 거 줄게. 대신 언니한테 뭔가 해줄래? 서영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뭘 해줘요? 저번에 유진이 언니한테 한 것처럼. 지연이 말을 흐렸죠. 하지만 서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싫어요. 언니 이상해요. 그녀는 뛰어가 버렸죠. 지연은 거절당한 것에 좌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지연의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배회하다가 동생 민준이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봤죠. 아버지가 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낚아챘죠. 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 거야. 이게 뭐가 특별한데?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장난감을 던졌죠. 장난감 비행기는 공중을 날아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죠. 내 비행기, 내 비행기. 그는 지연에게 달려들었고 둘은 격하게 몸싸움을 했습니다. 수연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지연은 이미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만해. 수연이 소리쳤지만 늦었죠. 지연은 칼로 민준의 팔을 그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렀죠. 민준은 비명을 질렀고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깨끗했던 정원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졌죠.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민준의 상처를 보고 나서 지연을 바라봤죠. 아빠 미안해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죠.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지. 괜찮아. 하지만 칼로. 수연이 말하려 했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애들이 장난친 거야. 큰일 아니야. 그의 태도는 이상했습니다. 마치 폭력이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였죠. 지연은 처벌받지 않았고 민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언니와 오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폭력, 분노, 비. 이것들이 새로운 단어로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었죠. 그녀는 조금씩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요했던 저택은 이제 억눌린 갈등으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팔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거겠죠. 갑자기 풀숲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죠. 작고 털복숭이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길고양이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양이는 위험한 괴물이야. 만나면 도망쳐야 해.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는 정원 창고로 달려가 큰 가위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했죠. 고양이는 여전히 풀숲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가갔습니다. 고양이는 그를 보고 야옹 소리를 냈죠. 순간 민준의 공포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가위를 휘둘렀고 고양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피 묻은 가위를 들고 서 있었죠.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괴물을 물리쳤다는 안도감이었죠. 진우는 이 광경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죠.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용감한 일을 했어. 모두가 민준을 바라봤죠. 민준이는 위험한 괴물로부터 우리 집을 지켰어. 박수. 진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수연과 서영도 따라 쳤습니다. 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칭찬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영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죠. 며칠 후 진우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산 살아있는 도미를 몰래 수영장에 풀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 물고기. 그녀는 신나게 소리쳤죠.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우는 작사를 꺼내 서영에게 건넸죠. 서영아, 저 물고기를 잡아볼래? 어떻게요? 이걸로 찌르는 거야. 사냥놀이지.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게임이었죠. 그녀는 작사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도미는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죠. 자, 지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은 작사를 내리찍었고 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죠. 다시 해봐. 넌 할 수 있어. 진우가 격려했습니다. 서영은 몇 번을 더 시도했고 마침내 도미를 맞췄습니다. 물고기는 경련하며 죽어갔고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잘했어.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서영은 뿌듯해하며 웃었죠. 그녀는 이것이 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이 모든 것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죽음, 피, 폭력. 이것들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택의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죠. 자녀들의 순수함은 어두운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진우는 자녀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죠. 너희들도 이제 다 컸어. 독립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야. 자녀들은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독립.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매력적이었죠. 독립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해. 그래야 혼자 차를 몰고 나갈 수 있지.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지연, 민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는 아무나 딸 수 없어. 특별한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오른쪽 송곳니가 빠져야 해. 그게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거든. 송곳니가 빠지면 그때 운전면허를 주고 너희는 독립할 수 있어. 이 말은 터무니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은 법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그녀를 먼저 찾아갔죠. 유진 씨, 저번에 주신 머리띠. 더 좋은 게 있나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있지. 이번엔 헤어젤이야. 예쁘게 머리 스타일링할 수 있어.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번보다 더 해줘야 해.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거래 후 지연은 유진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안에 비디오 테이프가 보였죠. 그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영화야. 영화요? 저 그거 보고 싶어요.
유진은 난처해했습니다. 이건 내가 볼만한 게 아니야. 헤어젤 말고 저걸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진 씨가 원하는 거 해줄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지연은 테이프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연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액션 영화였습니다. 폭력적인 장면들, 격투, 총격, 피.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깥 세상이구나. 그녀는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은 지연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힘, 자유, 통제. 그녀가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행동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대담해졌고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죠. 어머니 수연은 이를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지연의 방을 정리하다가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재생해보고는 분노에 휩싸였죠. 얼굴이 붉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내려왔죠. 이게 뭐야? 진우가 테이프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디서 났어? 유진이가 줬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테이프를 꺼내 지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 케이스로 있는 힘껏. 지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죠. 내가 뭘 받는지 알아?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이해해?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멈췄고 지연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회사로 갔습니다. 유진이 야간 근무 중이었죠. 그는 경비실로 들어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왜 그런 걸 내 딸한테 줬어? 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죠. 저는 그냥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진우는 유진을 VTR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었죠. 유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 이해했어? 진우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유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순간을 잊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지연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규칙, 통제,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반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아버지와 수연은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안 봤어.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죠. 내가요? 난 항상. 수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올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요? 엄마 수연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 둘 중에 하나가 민준이를 돌봐줘야 해.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수연은 침묵했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버지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선택해. 지연이나 서영이냐?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죠. 지연, 누나요.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그저 먼저 떠오른 이름이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준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방문 앞에 섰을 때 지연은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유진이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죠.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어딘가 너머를 향하고 있었죠. 아빠가 그러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죠. 지연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크게 들렸죠. 마치 감옥 문이 잠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연은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였지만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답을 모르는 것 같았죠. 지연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유진과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죠. 창문 너머로 봤던 그 장면들. 그게 이런 거였나? 그럼 나도 지금 유진처럼 되는 건가?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유진은 밖에서 온 사람이었죠. 낯선 사람. 하지만 민준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밥을 같이 먹고 게임을 같이 하던 민준. 민준, 우리. 지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이건 이상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시킨 일인데? 민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혼란,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죠.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죠. 마치 중력이 2배가 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답답했죠. 램프의 불빛은 희미해서 민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지금 일어나서 나가. 하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마비된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에 얽매인 것처럼. 민준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이 순간을, 이 방을, 민준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접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의식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녀는 자신을 방 밖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정원으로, 담장 너머로, 아주 먼 곳으로. 상상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담장 없는 곳을 달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숨 쉬었죠. 하지만 현실의 몸은 여전히 이 방에, 이 침대에 민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1분, 10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천장에 균열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준의 호흡이 귀에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안정했죠. 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의 마음 한편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아버지에게. 하지만 동시에 민준에게도. 왜 거부하지 않았어? 왜 아버지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 자신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혐오가 밀려왔죠. 나도 똑같아. 나도 순종했어. 나도 겁쟁이야. 마침내 끝났습니다. 민준이 물러났고 침대 반대편으로 이동했죠. 그는 벽을 향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것처럼.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항의도 호소도 없는. 나갈게. 지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메마르고 낯설었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이 벽 쪽으로 몸을 구부렸을 뿐이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한 발 한 발이 힘들었죠.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었을 때 복도의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 밝았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은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죠.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 수치심,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회색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것이 정상인가? 다른 가족들도 이런 걸 하나? 아니면 우리 집만 이상한 건가? 지연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녀의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떨림으로, 메스꺼움으로, 피부를 기어가는 불쾌한 감각으로. 지연은 욕실로 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도록.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질렀죠.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 감촉을, 그 기억을.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눈빛이? 표정이?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가? 나는. 지연이 거울에게 말하려 했지만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피해자? 공범자? 딸? 아니면 그저 망가진 것?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 숨고 싶었죠.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얼굴이 보였고 그 방의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날 밤 지연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 이 집이 안전하다는 믿음, 가족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확신.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항,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 며칠 후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을 때 지연은 그에게 독을 뱉듯 말했습니다. 넌 저주받을 거야. 민준도 아빠도. 민준은 놀라 뒤로 물러났죠. 가족의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서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은 느꼈죠. 아버지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결혼 기념일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가족이야. 파티를 하자. 너희들이 공연을 준비해. 자녀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피아노 연주를, 민주는 시 낭송을 준비했죠. 지연은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파티 날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억지로 만든 미소들. 아버지와 수연은 소파에 앉아 자녀들의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영이 먼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귀여웠죠. 아버지와 수연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의 시 낭송도 무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 중앙으로 갔죠. 음악이 시작되고 지연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이상했습니다. 너무 격렬했고 너무 선정적이었죠.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장면들을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임은 불안정했고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연아, 그만. 엄마 수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죠. 그만하라고. 수연이 소리를 질렀고 음악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으로 가. 지금 당장. 아버지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지연은 굴욕감에 얼굴이 빨개진 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에 도착한 지연은 문을 잠그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선반에서 작은 아령을 꺼냈습니다. 2kg짜리였죠. 입을 크게 벌리고 오른쪽 송곳니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송곳니가 빠지면 독립할 수 있어. 독립, 자유, 이곳을 벗어나는 것. 지연은 아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송곳니를 향해 내리쳤죠. 고통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통증은 극심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몇 분 후 송곳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잡아당겼고 마침내 이가 빠졌습니다. 입안은 피로 가득했고 세면대는 빨갛게 물들었죠. 지연은 거울을 보며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송곳니를 바라봤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 나도 자유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반항이었고 비극적인 오해였으며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입안의 상처를 간단히 처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차를 타고 나갑니다. 차. 바깥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 송곳니가 빠졌으니 이제 그녀도 나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 지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왔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번도 밤에 몰래 움직여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규칙을 어기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차고로 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고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죠. 문이 열렸고 어둠 속에 아버지의 차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차 주위를 돌며 트렁크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잠금 장치를 누르자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렸죠. 내부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곳니가 빠졌으니 독립할 자격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차에 태워줄 리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트렁크 안으로 몸을 구겼습니다.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었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트렁크 뚜껑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어둠. 지연은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렸죠. 차가운 금속 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트렁크 안은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참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죠. 새벽 6시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루틴이었죠. 세수하고 정장을 입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커피를 준비하다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아직 안 일어났네요? 나도. 어제 일로 피곤했을 거야. 아버지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되어도 지연이 내려오지 않자 엄마 수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연이 방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욕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죠. 옷장도 발코니도 어디에도 지연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서영의 방, 거실, 부엌, 창고.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당신 지연이가 없어요. 엄마 수연이 패닉 상태로 외쳤습니다. 민준과 서영도 소란에 깨어 내려왔죠. 언니 어디 갔어요?
서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담장을 확인했습니다. 높고 견고했으며 넘어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문도 잠겨 있었죠. 지연이 탈출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된 수색 끝에 아버지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했죠. 차를 타야겠어. 회사에 가야 해. 이 상황에 회사를요? 엄마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해. 지연이는 집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아버지는 정장 재킷을 입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차키를 꺼내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지연은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차고를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차가 가속하는 느낌. 지연은 숨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자유야. 담장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어. 하지만 트렁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기다렸죠. 차가 멈추면 트렁크가 열리면 그때 뛰쳐나가면 됩니다. 집에 남은 가족은 공허함 속에 잠겼습니다. 엄마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고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영은 정원을 어슬렁거리며 언니를 찾았지만 물론 찾을 수 없었죠. 어머니 수연은 처음으로 남편의 체제에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우리가 아이들을 망친 건 아닐까? 차는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트렁크 안에 지연은 침묵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아버지의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 1시간 그 이상. 트렁크 안에서 지연은 시간 감각을 잃어갔죠.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고통을, 두려움을, 불확실함을.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카메라는 닫힌 트렁크에 머물렀습니다. 외부의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다른 차들의 경적, 도시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지연에게는 모두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깥 세상이구나. 아버지가 매일 가는 곳. 비밀스럽고 금지되고 위험하다고 배운 곳. 하지만 동시에 매혹적이고 자유로운 곳. 아버지는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죠. 트렁크 안에 지연은 차가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트렁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걸어갔죠. 지연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트렁크 안에서 지연은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고 더위가 트렁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면? 지연은 트렁크 내부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탈출구를, 버튼을, 무언가를. 손가락이 작은 레버를 찾았습니다. 긴급 탈출 장치. 그녀는 레버를 당겼고 트렁크가 살짝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죠. 지연은 트렁크를 밀어 올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무 밝았죠. 천천히 눈을 뜨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차들, 그리고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지연은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바깥 세상. 아버지가 숨겨왔던 세상. 압도적이었고 무섭고 동시에 경이로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입안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지연은 그녀를 바라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잃은 것처럼. 여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죠. 아버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들, 속삭이는 목소리들.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자유인가요? 이 혼돈과 소음이? 한편 회사 건물 안에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담장은 넘을 수 없었는데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 그는 이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자. 통제를 유지하자. 모든 것은 괜찮을 거야. 집에서 엄마 수연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방을 다시 확인했죠. 침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딸은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그녀는 피 묻은 세면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송곳니. 엄마 수연은 그것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지연이는 이런 짓을? 엄마 수연의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망친 거야. 우리의 규칙이, 우리의 거짓말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없는 집은 이상했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동시에 더 불안했죠. 그는 자신이 누나에게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은 정원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즐겁지 않았죠. 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어디로 간 걸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전이 오후가 되고 오후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죠.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 수연이 마중 나왔습니다. 지연이. 아직도 없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장례식 같았습니다. 4명만 앉은 테이블. 빈 의자 하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죠. 통제, 질서, 완벽한 가정.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가둔 것이 옳았을까? 세상으로부터 보호한 것이? 아니면 감옥에 가둔 것뿐이었나?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옳아. 세상은 위험하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 그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집 어딘가에서 나타날 거야. 배가 고프면 나올 거야.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의 왕국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침묵이었죠. 지연은 어디쯤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발견된 후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으로? 경찰서로? 아니면 여전히 도시를 헤매고 있을까요? 트렁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땀, 눈물, 그리고 필사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한때 안식처였던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균열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가족의 비밀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운명은 여전히 미결입니다. 그녀는 원하던 자유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을까요? 바깥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낙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일까요?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저택의 질서는 무너졌고 아버지의 왕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에서 그녀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